이 시기에 돈이 좀 없어서 집을 못 샀던 분들한테는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돌아올까요? 금리만 봐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한 7, 80%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네 가지를 어우러져서 살펴보신다면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신 김강석 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22년에서부터 2023년 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하면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좋습니다. 매년 경제 전망을 발간하고 있고 네.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라는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책도 내시기도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요즘에 또 유튜브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요즘에 많은 구독자들이나 또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경제에 대한 뭐 재테크에도 한참 열이 올랐었다가 요즘엔 또 전망에 대해서 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궁금한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차례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경제 전망에 대한 이 책들을 네. 발간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동안 이렇게 이제 매년마다 예. 하시면서 예. 적중률이 혹시 내가 책에 썼는데 네. 내가 예언한 대로 얼마나 적중률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민간경제연구원, 또 네. 국책연구기관을 네네. 다 지냈고요. 뭐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계속 경제 전망을 주제로 보통 거시경제연구실에서 네네네네. 뭐 주니어 때는 연구원이었고 이제 조금 시니어로 가면서 이제 네. PM으로 아. 거시경제연구실장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경제 전망을 계속 해왔고 네네. 그러다가 한 5년 전부터는 경제 전망을 제가 책으로 네. 대중적으로 네네. 발간해오고 있는데요. 적중률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죠. 아, 그러셨어요? 아마 경제전망서라는 그 책의 특성상 네네. 만약에 적중하지 않았다. 음. 그러면 다음에는 그 책이 나가기가 어렵겠죠. 아유,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경제 전망의 개념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예측하는 거거든요. 네네, 다시 그렇죠. 말하면 올해 GDP가 있고 네. 내년 경제 규모라는 GDP가 있겠죠. 네네. 그럼 올해 GDP가 100이면 내년 경제는 예를 들어 한 2% 증가하면 102가 되겠네. 네. 이걸 전망하는 건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제가 이 장소까지 올 때 언제쯤 도착해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그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시 55분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1시 55분에 도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네, 그렇죠. 54분, 3분 네, 그렇죠. 혹은 뭐 2시 넘어서 도착할 수도 있죠. 네네네. 그러나 내비게이션에서 가리키는 그 시간은 약속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전망이 마치 그래요.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확히 맞았나 틀렸냐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해당되고 그 전망치에 근접해서 그렇죠. 도착할 가능성을 두고 경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경제 쪽 분야에서도 교수님처럼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이게 부동산 이제 시장을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할 때 네. 방법론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경제 일부 구성이 네. 또 부동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 적중률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년 경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망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네, 자, 네. 그러면 이렇겠죠. 2018년에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네네네. 2019년에 20년, 네. 21년에 22년 이렇게 그쵸. 전망했겠죠. 예. 전망치를 뭘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네. 저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아, 매매 가격으로. 예.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 기준을 딱 이제 세우시고. 그렇죠. 네네. 그럼 18년 한 9월 달쯤에 매매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었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때
19년 전망을 했겠죠. 네. 19년엔 떨어질 거라고 했었어요. 음. 근데 실제 떨어졌죠. 그래서 19년에 떨어졌지만 20년에는 폭등한다. 그래서 20년에는 영끌에서 집 사세요. 20년 전망책. 실제 20년 이렇게 폭등했죠. 네. 그리고 20년에 21년 전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책이 이거겠죠? 아, 네. 21년에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상승세가 둔화되죠? 예. 22년 전망에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야죠. 근데 그 매매 가격을 전망하는 방법론을 물어보셨는데 뻔합니다. 이제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사고자 하는 자가 많으면 올라갈 것이고 팔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가격은 그래요. 그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이 더 많거나 수요가 더 많느냐. 그렇죠. 뭐 반도체 가격 모든 가격이 그래요. 근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당연히 수요 공급 여건이 있겠죠.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네네. 근데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는 또 변수가 정책 제도적 측면이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또 결정짓는 거시경제 여건이 있어요. 그렇죠. 주로 금리죠, 금리. 금리. 이런 것들을 같이 어쩌면 수요, 공급, 정책 여건 이 세 가지를 안 보고 금리만 봐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한 7-80%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네 가지를 어우러져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예, 이번에도 저도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조금 또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참 이 투자하실 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투자도 네. 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게 또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음.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다 미리미리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유튜브를 정말 많이 더 공부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전달이라든지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측면을 아까 말씀하셨던 거시경제, 금리와 또 수요 측면, 또 공급, 또 정책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금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를 또 우리가 예측을 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금리의 그러면 개념이라든지 네. 왜 금리를 인상을 하는지 금리가 또 왜 중요한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만 보시지 마시고 부디 금리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뭐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그렇죠, 돈이죠. 주식은 뭐 주고 사요? 역시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오를까, 부동산이 오를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의 가치가 오를까 떨어질까 더 중요해요.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롯데 월드타워에서 네. 강의를 하는데 네네. 한참 밑에 내려다 보이는 게 잠실 아파트더라고요. 자, 그럼 잠실 아파트가 옛날엔 1억이었는데 지금 30억이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많이 하죠. 그러면 잠실 아파트가 30배 오르는 동안 다른 건 안 올랐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것도 다 올랐죠. 다 올랐죠. 혹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1970년대 새우깡이 얼마인지 아세요? 70년대 새우깡이요? 네. 그때는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라 네, 그때 한 50원. 사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50원 정도 했어요. 50원 정도 했어요. 네. 새우깡이 50원인데 지금 새우깡 얼마인지 아세요? 아 지금 새우깡은 제가 1,200원 주고 사 먹은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네. 한 1,200원, 1,500원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봐요. 새우깡도 30배 올랐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오른 게 없다. 그 안 오른 게 없다는 얘기는 곧 다 안 올랐다. 뭐 하나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돈의 가치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50원짜리 동전으로 새우깡을 못 사듯이 네네. 1억짜리 돈으로 잠실 아파트를 못 사는 거죠.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이 돈의 가치, 금리란 바로 돈의 가치를 뜻합니다. 그럼 금리를 왜 인하할까?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면 그 나라 경제에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요. 네. 그렇겠죠. 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싶어요. 그렇죠. 신사업. 네. 그럼 투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겠죠. 네, 그렇죠. 일자리 창출. 그렇죠. 네.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득 늘어나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비하고 싶으시죠. 소비가 늘어나면 또 자연스럽게 투자가 또 늘겠죠.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같은 여건 하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거다. 경기 부양책인 거죠. 네. 금리 인하란 곧 경기 부양책이다. 근데 여러분 2020년에 코로나19라는 그 엄청난 팬데믹 위기를 만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했던 겁니까? 끌어내렸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를 끌어내린 거예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이토록 순식간에 자산 가치가 폭등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금리만 가지고 자산 가치 상승을 다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만약에 한다면 네네네. 저도 이 국토교통부 자문위원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쪽을 좀 많이 보고 자문 네. 의견도 많이 하지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은 여야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 동의하는 건데 왜 실패했냐? 그 첫 번째는요. 정책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동원해도 집값이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떤 정책을 동원해도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팩트를 모르고 집값 떨어질 거라고 계속 호언장담했던 것. 그게 잘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그겁니다. 알고 대응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값만 폭등했던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부동산 집값 상승률이 평균 수준이 안 돼요. 네. 우리나라보다 집값 오른 나라가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 네네네. 돈 장치 이런 네.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올라갔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는 결국 돈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2년은 회복기예요. 네. 제가 그래서 22년을 회기점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경제 규모면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제.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충격일 때 금리 인하를 적용했다면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정상적인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부터 22년 그리고 23년까지는 네네. 금리 인상기계 때문에 절대로 이 옛날에 2020년에 기대했던 부동산 가격 폭등 이런 것은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든 어떤 투자든 뭐 저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한 10년 정도 보면서 만나본 적이 없었다가 네. 요즘에 조금 만나봤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한 1, 2년 동안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정말 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 해서 돈 벌었고 뭐 해서 돈 벌었고 한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시기를 대전환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대전환이 있어요. 그걸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돈의 가치라는 면에서 대전환기예요. 먼저 2020년, 21년 중반까지는 완화의 시대,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던 돈장치. 네. 이 완화의 시대였으니까 사실은 돈 갖고 있던 사람 빼고 자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렇죠. 그들은 다 돈 번 거예요. 네, 다 돈 벌었어. 그러니까 다 돈 번 거지 내가 잘해서 돈 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해서 돈 번 게 아니에요. 근데 22년부터는 긴축의 시대로 진입되고 대전환기죠. 네.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20년에 투자해서 성공했던 그 방식을 고스란히 유지해서 22년에는 고스란히 까먹. 그러니까 고스란히 유지하면 안 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투자 재테크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의견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돈을 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뜨거운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 이것 또한 잘 관리를 하셔야 앞으로도 이 돈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버는 같아요. 방법도 중요한데 잃지 않는 방법도 중요한 거.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떨어질 때 네. 그때부터 주워 담으라고 자꾸 이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내일 또 떨어지는데 왜 담죠? 다 떨어지고 나서 담아야죠. 그렇죠. 떨어질수록 그때 담으래요. 올라갈 때 담아야죠. 그렇죠. 떨어질 때 계속 담으래요. 부동산도 이제 저도 이제 경매 쪽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타이밍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가장 네. 합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네. 재테크를 네. 지금 요즘에 막 상투에 사겠다고 막 음.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2022년도 지금 올해잖아요. 네. 이제 거시경제와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자, 먼저 세계 경제는요. 네. 매우 뚜렷한 회복세입니다.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소비자의 심리 속에 네네. 코로나19가 지워진 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도 코로나19 수준 이전 수준이 이랬고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떨어졌다가 네네. 지금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옛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음, 쉽게 말씀드리면 학습 효과가 발휘돼서 그렇죠. 그냥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데 가는 거죠. 저도 수영장 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시죠. 예, 요즘 그만큼 많이 예. 그 위기감, 불확실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구간인데 재밌게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IMF가 선진국만 회복된다. 개도국들은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 따로따로다. 그래서 다이버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월드뱅크는 이 불균형 회복을 imbalance, OECD는 네. 그리고 또 월드뱅크는 uneven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 불균형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네. 개도국들은 전혀 회복되지 않아요. 자,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리 인하는 경제 충격일 때 도입하는 거예요. 예. 그럼 경제가 회복될 때는 또 금리를 정상화하겠죠. 네. 근데 이 금리 정상화라는 이 이슈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도국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경제 회복 안 됐는데 그렇죠. 선진국들이 자꾸 금리 인상하니까 너무 힘든 거. 우리는 같이 금리 인상하기 어려운데 라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인상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이 자꾸 나가요. 그렇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이에요. 같은 속도로 그렇죠. 인상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 거시경제 여건과 통화정책 여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22년, 23년까지는 회복세가 진전되고 네. 그 회복세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갑니다. 마치 코로나19 이전 2019년 그때 수준의 기준금리를 향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라고 할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네네네. 이걸 두 손으로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손이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올라갔던 거죠. 이 왼팔을 계속 들었던 시대였는데 이제 금리 정상화, 다시 말하면 왼손을 빼는 시대예요. 21년은. 네네. 근데 22년은 이제 금리가 2019년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게 누릅니다. 그러니까 상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금리가 이제 굉장한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면서 21년 둔화, 22년 더 둔화, 이렇게 둔화세로 간다. 이게 기준금리의 스탠스가 그렇게 움직이고 금리가 그렇게 향하는,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중금리는 더 뛰어오릅니다. 고점이 되는 지점까지는 시중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요. 그게 부동산 가격을 더 억누르는 효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수요를 위축시키고 그렇죠. 공급을 더 많이 늘리고 그렇죠. 특히 전세나 월세 뭐 이런 걸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도 이 네. 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세는 강하고 매수세는 약하게 되는 이런 경로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방되는 금리 거시경제 여건에서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사실 뭐 한 1, 2년, 2, 3년 동안 영끌로 해서 집을 장만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원금이랑 이자를 다 같이 한꺼번에 지금 내야 되는 다 상황이잖아요. 네. 거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 변동금리로 또 계약을 했을 거고, 네. 그렇죠? 엄청난 마음의 압박들이.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갈비집 가서 외식 한번 하던 거 줄여들고 네. 내수 경기도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네.
교수님도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네. 수요 측면에서는 네.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부문을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부문은 각 부문이 또 한 수십 가지 변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요 의지가 네. 강할까 약할까, 구매 의사가 있을까, 구매 여력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수요는 2020년에 극단적으로 높았어요. 특히 21년까지도 그렇죠. 수요 의지는 강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특히나 이 정부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 안 그러니까요. 믿어진다 그러니까요. 하니까 더 불안해져. 초조해.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더 불안하게 만든 거죠. 그게 잘못한 거라는 거죠. 정책의 실수는. 네. 그래서 오히려 특히 집이 없는 네. 세입자들이 이 시국에 집을 안 갖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집을 소유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이 공포감에까지 집 매수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던 겁니다. 네. 근데 매수세가 강했는데 22년에 그 매수세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그 CSI 지표가 있어요. 전망 CSI. 이 네, 지표는 저의 전망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가게 주체가 스스로 앞으로 가격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매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세와 매수세를 비교하는 매수우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표가 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요. 그러면서 21년 중반까지만 해도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네. 다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해지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또 매수세가 꺾입니다. 그게 22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시기에 돈이 좀 없어서 집을 못 샀던 분들한테는 교수님이 보기에는 좀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돌아올까요? 매매 가격의 상승 속도가 네. 매우 둔화되기 때문에 그래도 집값 상승폭은 또 낮은데 네네. 집 없는 사람이라고 앞으로 떨어질 집을 사겠다는 의지는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살 여건은 마련되는데 원래 가격 하락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의사하고 구매 여력이 있는데 가격 상승세가 조정되면 구매 여력은 높아지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다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구매 의사가 약해져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수요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네.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참고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도 좀 규제가 정부에서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오히려 이 정부에서 더 집을 많이 못 산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앞으로 더 집을 많이 사면 네. 서민들이 네. 예, 그런 시절이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타이밍. 이게 정책이 너무 엇박자가 났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네. 자 보세요. 투자자들은 자기가 금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주택 여러 개 소유를 해야겠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그 의사가 약해져요. 네. 자연스럽게 가계부채 규모가 꺾여요. 근데 정작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 네. 내 집 마련자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대출 규모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당에 금융 규제까지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자들은 금리 올라가면 투자 안 하기 때문에 금융 규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 규제가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꺾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정작 그들의 투자 의지를 꺾은 게 아니라 내 집 마련 소유 네. 의지자 네. 혹은 내 집 마련 말고 그냥 정말 생계비 유지를 위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정작 가계부채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계층에게는 정말 뼈아픈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맞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서민들한테 조금 힘든 시기였다라고 네. 저는 정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막 관심을 안 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기는 이제 아예 집을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세대다 이거예요. 네. 연끌도 할 수 없는 능력들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절망인 거죠. 뭐 제가 그렇죠. 볼 때.
절망의 시기다 그렇죠. 진짜 서민들한테는.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가 잡히기 마련인데 왜 그 시국에 금융규제까지 도입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요. 네. 당장 5월 달에 나 지금 잔금 치러야 되는데 금융규제 때문에 그 자금을 마련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내 집 마련합니까?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를 봤더니 청약을 해서 당첨된 네. 사람들이 40%가 네. 잔금 치를 돈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겠더라고요. 그러면 다 어디 이금융권이나 네. 상금융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대출이 투자자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대출 안 하면 돼요. 투자 그쵸.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정작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은 이 금융규제를 도입하면 풍선효과처럼 여기 누르면 이쪽이 커지는 그러니까 이금융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왜 네. 이런 엉뚱한 규제를 만드느냐.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셨구나.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네. 네.